이번에 볼 세트는 22번부터 27번까지 시 두 편하고 그 다음에 백석에 여러분들 또 백석 보자마자 시라고 외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필이죠. 자, 이렇게 총 3작품이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2, 3, 4, 5, 6, 7 총 6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작품의 수도 여럿이고 그 와중에 문제 수도 많은 편이긴 한데 우리는 문학을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맞을 거라고 당연히 보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를 고민하는데 짝딱 봐봐. 지금 일단 제목을 먼저 보는 건 당연한 거죠. 첫 번째 박두진의 별이 나왔는데 뭐 처음 봤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두 번째 신경림의 길 보자마자 아싸 해야죠. 여기서 아싸를 못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연기의 힘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석의 편지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일단 수필이 갈래라는 거는 저쪽 뒤에 27번 문제에서 보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처음 본 작품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 여러분들은 시 작품으로 많이 만나봤을 테니까요. 아무튼 자 이런 세 개의 구성이라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는 거야. 첫 번째 문제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 표현상 특징 문제지. 빗대어 표현하기. 야 빗대어 표현하기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로 바꿔봐. 무슨 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잖아. 비유적 표현에 뭐가 들어가더라? 직유, 은유, 화류, 의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잖아.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라는 거 알아두시고 과거를 회상, 영탄법, 예스러운 종결 표현 이건 뭐 뭐뭐로구나 아니 뭐뭐로다, 뭐뭐로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겠죠. 또 계절감을 드러나는 표현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단어들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문제 넘어가. 23번을 봤더니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하래. 그럼 이건 가나의 복합 문제인 거 아니야? 하지만 당연하게도 선택지는 어떻게 배정돼 있어? 1, 2번은 가고 3, 4번은 나잖아. 따로따로 뜯어서 볼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지. 보기를 통한 적용 감상 문제니까 일단 이것도 두고 가고. 24번 이번엔 가다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우리 새로울 거 딱히 없다 그쵸? 특히 시어 의미 파악하는 문제는 요즘 정서랑 연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정서, 상황, 태도를 연결해서 뭐 고뇌, 또 기대감, 고독감, 후회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을 거야. 중심정서 찾으라는 문제겠죠. 그리고 25번은 가 단독 문제라는 거 확인되고 27번은 나 단독 문제라는 거 확인되고 27번은 다 단독 문제라는 게 확인됐잖아. 그러면 머릿속에서 대충 이런 작전은 2초 안에 나와야죠. 가 읽고 25번 풀고 23번에 몇 개 해결하고 나 읽고 26번 해결하고 23번 마저 해결해서 끝내버린 다음에 27번에 보기를 먼저 읽고 다를 읽고 나서 문제를 마무리. 그쵸? 선생님 항상 권장하는 패턴이죠. 근데 이건 뭐 어쨌든 권장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선생님 저 나 작품 알고 있으니까 나부터 먼저 풀면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원하시는 대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쪽 챕터에서는 뒤쪽 독서 아까 독서 난이도 솔찬히 심상치 않았다고. 그러면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 녀석들을 빨리 따라잡으려면 얘들을 빨리 해결해야 돼. 오케이? 속도와 당연한 정답 감각 길러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순서대로 작품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23번에서 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보기 지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언급하고 시작해볼까? 가만히 읽을게요. 가에서 화자는 자 제목이 뭐였더라? 별이었죠? 박두진의 별. 첫 번째 별. 이 작품에서는요. 화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서 형성하고 있대요. 자 화자가 다 알려주고 시작하잖아. 어디로 가는 길이야? 금강산으로 넘어가는 길이야. 여기서 뭘 만났어? 자연을 만나. 그리고 자연의 모습을 화자 자신에게 투영한대. 그러면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봤던 용어로 바꿔보자. 자연과 친화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맞죠? 친화적 상태가 되어 있음. 다 알려주고 시작한다. 계속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요.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해서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 그렇지. 이것은 교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주관적 묘사였지요?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지나가는데 나무의 길이는 27m 정도 됐었고 가지는 총 30개 정도 뻗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쟤를 보면 누가 생각나?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아무튼 주관적으로 묘사하면서 교감하는 방식으로 친화의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알려주고 시작한 거잖아. 그죠? 알아두고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영탄법. 그죠?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더니라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지금 일단은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하자가 났어요. 어디로 왔다고요? 첩첩한 산길. 첩첩한 게 뭔지 중첩돼 있고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그런 산맥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걸 왔더니라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이 단어는 우리가 다 봐놨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 고풍스러운 표현 혹은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미들은 아니잖아. 그치? 아무튼 있다는 거. 근데 무슨 어려운 말 없잖아. 그냥 맞대요. 이 첩첩한 산중이라는 건 금강산이라는 건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그치? 계속 인기척도 끊이고 새도 짐승떠 있지 않은 한낮. 자, 현재 시간은 한낮이야. 근데 한낮인데 존재들이 없어. 근데 이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이거 선생님 조심하라고 했었죠? 화자가 외로운가 봐요. 슬픈 걸까요? 그렇게 함부로 여겨지지 말라고요. 그런 말 하기 전에는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첩첩한 산중이라서 아무런 존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낮에 있는데 그 환한 불길. 봐봐.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 화안한. 아주 화나는 얘기잖아. 시적 허용. 오케이? 산길. 왜 화나는 거야? 여기저기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딱 그치? 나와 이 자연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화나다라고 표현한 거겠죠? 라고 하면서 다만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겨왔대요. 나는 여기서 먼 생각에 잠겨왔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생각의 내용은 뭘까? 이제부터 알려주겠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자, 화자가 산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맞죠? 두 번째요. 백화 앙상한 사이를. 참고로 백화라는 것도 시 많이 보시는 분은 알 거야. 자작나무 말하는 거죠. 자작나무가 뭐지? 색깔이 흰색이라서 약간 유령숲 같은 분위기. 예를 들어 왕좌의 게임 이런 거 보면은 아니 뭐냐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보면 맨날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일 때 되잖아. 그치? 아무튼 자작나무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돌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로움도 있고 왔더니라. 봐봐. 내가 왔더니라야 또 어디에? 자연에. 그런데 지금 문장 구조를 잘 분석해봐. 내가 A 하며 B 하며 C 하며 온 거지.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 A, B, C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A는 어떻게 왔다는 거야? 백화의 앙상한 사이를 백화같이 불리우며 마치 바람처럼 오케이? 자연스럽게 나무 사이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왔고요. 두 번째, 물소리에 힘들되어 씻기우며 이때 물을 씻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그 맑고 깨끗한 물의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깨끗하고 맑은 물의 흐름에 씻기는 존재가 된 돌이 된 것처럼 어떻게? 자연과 함께. 오케이? 자, 나는 바람처럼 물에 씻기우는 돌처럼. 오케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이잖아. 자연과 일체감을 입고 있지.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외로움을 잊고라고 했어. 나. 외로운 게 아닌 거야 지금. 외롭지 않다고 정확하게 밝혔어. 난 지금 외롭고 슬픈 게 아니라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자연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으며 가고 있는 중이야. 이랬어? 계속.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힘팔 벌리고 서 있고 장목이라고 하는 건 긴 나무들을 말하는 것 거야. 그치?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던 그 나무들이 그 삭은 나뭇가지를 펼치고 있는 거니까 그걸 힘팔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체크되고요. 비조 표현 맞죠? 그리고 풍설에 깎여 날선 봉우리. 바람과 설, 나무에 깎여서 봉우리도 날이 섰는데 그 사이를 훌훌훌. 자, 이거 뭐? 음성상징어, 리듬감, 생동감, 사실성 부여. 맞지? 창천, 저 커다란 하늘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소리들이 나무, 저 구름 전부 다 자연적 소재들이야. 그쵸? 그리고 나는 여기서 섰더니라.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쏴 한종일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아는 바람소리. 물소리 아니라는 얘기는 이렇게 설명해야겠죠? 물소리를 품어 아는, 그치? 그런 바람소리가 되는 거야. 또 9월 고운 낙엽은, 참고로 9월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계절적 배경 맞을 거야, 그치? 9월의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 위에 호르르 낙화같이 낙화같이 지더니라. 지금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바람소리를 들으며 9월의 고운 낙엽의 모습을 보며 현재 화자는 지던이라고 말했어. 자, 오고 생각하고 선거까지는 화자가 직접 한 건데 지금 이 지는 건 낙엽이 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낙엽이 지는 건 원래
낙엽 이 자체가 지는 건데 내 자신이 함께 저 존재가 된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지던이라고 표현한 거겠지? 동화의 레벨이 높아지고 있고요. 일체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과거로 돌아갔어.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범푸른 한 밤하늘에 나는 장엄이 뿌려진 퍼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오케이? 자, 참고로 지금 내가 금강산에 오기 전날인 어제는 바다에 있었어. 그리고 참고로 동해바다가 되겠죠, 그죠? 그 동해바다에서 바다에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일 거야. 그럼 다음 년 이제 나는 이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제의 밤에는 바다에 있는 별들의 모습이 비친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의 나는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은, 그치? 어제의 밤에는 바다에 비춘 별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뭐하고 있어?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하라. 난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저기 화려하게 풍성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 이 별들이 마치 뭐처럼 꽃처럼 피어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오케이? 그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자연 그 자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나 스스로라고 인식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 세상 모든 것이 꽃이다. 저 별도 그 별도 지금 여기 있는 나도 모두 자연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가작품을 읽었어. 그러면 25번 풀러갈 수 있어야겠지. 25번 먼저 해결하러 갑시다. 자, 1번 1년에서 아득히 왔던 일을 반복했습니다. 맞죠?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 그쵸? 아득하다, 왔다 이런 식의 말들과 산길을 걸었고 먼 생각에 잠겼던 상황을 반복하면서 화자의 내면이 조응, 서로 어울리게 만들어놨지? 문제없습니다. 2번 이연의 물소리에 흰돌되어 씻기우며 내가 돌이 된 느낌으로 자연에게 씻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뭐야? 친화되었음, 그치? 밀접함 이런 걸 느끼는 거 맞고. 3번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자, 이것도 또 맨날 보던 패턴이잖아. 약간 한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얘들아, 풍설에 깎여 날선 봉우리라는 게 깎여서 날이 섰다는 게 그 날 때문에 차갑고 베일 것 같고 죽겠고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야?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어? 나무 얘기 했었지. 나무도 세월을 오래 맞아가지고 낡았지. 봉우리도 지금 세월을 오래 맞아가지고 깎여버려서 날이 선 거잖아. 중요한 건 여기서는 오래되었음을 말하는 건데 그 오래되었음을 어떤 단어로 바꾼 거야? 유구함. 있을요 오래구자잖아. 오래되었음이란 뜻이야. 유구함. 별거 아니야. 그쵸? 유구함과 서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라는 말이잖아. 3번도 오케이가 되는 거지. 너희들 낚으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것 뿐입니다. 어려운 말이라고 보다는 조금 이제 생각해볼 만한 어휘들을 쓰는 거지. 4번 훌훌훌 싸 호르르 전부 다 뭐라고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생동감 당연한 거 아니야. 4번은 오래 걸리면 안 되는 선택지지. 그럼 5번 가자. 5년의 동해안과 6년의 산장이라고 하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첫 번째, 함부로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 대조야 이게? 지금 바다에서 봤던 별과 산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별을 보며 꽃처럼 난만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잖아.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대조하는 게 아니고요. 게다가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는 더더욱 아니지.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연과 친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자는 공간의 이동을 한 건 맞겠지만 행동의 변화, 아니 태도의 변화는 겪은 적이 없어요. 2개나 오류가 났지. XX잖아. 5번이 너무 쉽죠. 자, 그리고 23번 가만 해결하자. 가는 1번 선택지. 가는 환한 골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성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잖아. 골짜기는 환하고 백화는 앙상하고 자성나무는. 그렇지?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한 거 맞잖아. 2번 가는 바다의 별,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성하고 있다. 그쵸? 별은 원래 하늘에 떠 있는 거야. 근데 바다에도 떠 있었고 산속에서 보는 모습도 똑같이 예뻤다고 하면서 다 연결시키고 있었죠. 주관화 시킨 거죠. 오케이. 2번도 오케이인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저 뒤로 넘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맞다. 5번도 확인은 해야지. 5번 가만 생각해. 나는 우리는 못 봤으니까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어. 맞지? 난만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뭔가 울창하게 빽빽하게 많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 작품으로 넘어갈 텐데 얘들아, 나 작품은 긴 설명이 필요 없어야죠. 이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만 기억해보자. 아니, 그냥
옆에 있는 26번을 같이 풀면서 해결을 해버리자.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했었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잠깐만 순서가 좀 틀렸네? 그죠? 지금 23번의 길 얘기를 좀 먼저 보고 한다고 했었잖아. 자, 맞아, 보고 가자. 친절해. 그냥 다 알려주고 있어.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오케이? 화자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자, 핵심은 여기서부터 나와. 밖과 안을 대비했어. 밖과 안을 대비한 거야. 그래서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했고, 내적 성찰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거래. 결국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죠.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으니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랬는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깨달음의 결과는 뭘 알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시작품이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우리가 배운 그대로잖아. 가보자. 다시 이제 질문 가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좇는다는 건 따라간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내가 여기다 포장도로 깔아가지고 1억 들어서 그렇지 뭐 포장까지 포장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락 앞에 서서 낭패를 시키기도 하고 큰 물에 우정이 일부러라는 뜻이었다고 기억하지? 일부러 제어리를 고정하내어서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길이란 건 사람이 만든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길이 중간에 벼락으로 해서 끝나버리기도 하고 웬 물의 흐름 때문에 끊기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이거를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길이 스스로 그리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중이지. 자, 여기까지 A, B였어. A, B 해결하러 가자. 1번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26번 중이야. 좋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나요? A, B 연결된 거 맞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C를 읽고 나서 나머지로 봐야 될 테니까 나머지는 잠시 후에 하러 와보자.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 말한다. 오케이, 이건 뭐야?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 통념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잖아. 근데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꽃,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오케이?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길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을 전달해주는 소재야. 뭐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C를 얘기했고, 그럼 다시 선택지 C를 여기해보자. 2번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맞죠? B에서 경험은 뭐였어? 길이 끊기는 경우.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길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거야. 자, D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이게 뭐야? 성찰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길은 우리를 밖에서 안으로 끌고 와.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를 살펴보게 만든다는 거지. D죠. C랑 D 연결해 봅시다. C에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혀준 겁니다. 맞죠? 사람들을 안으로 끌고 오고 성찰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자, 계속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 밖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은 나에게로 오는 길이었던 거야.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안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꽃으로 재성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이와 사람들의 땀을 식히기도 하지. 오케이? 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 우리의 삶의 길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삶의 길의 성찰이 잘 이루어졌을 때 꽃의 향기와 땀을 식히는 촉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어. 자, 2야. 4번. 이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을 B와 대비하고 있다. 잠깐만, 지금 이게 E의 모습이 자기는 길을 말하는 거야? 길이 자기 뜻을 굽히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한 거야? 아니죠. 길의 참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자신의 어떤 속내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 4번 쉽죠? 마지막 5번 F.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대요.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 길은 내가 만들어서 닦아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걸음으로써 나의 안을 살펴보게 만들고 성찰해주게 만드는 소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길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 깨달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분에 또 오겠지? 자, 그래서 결국 5번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A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길은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길의 정보는 달랐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되셨죠? 자, 26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풀느라 오래 걸렸지만 실은 금방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자, 23번도 마저 가볼까요? 3번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아이 모기 새끼 진짜 간지러워 죽겠네.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구나. 맞죠? 아까 선생님 문을 열라고 했었지. 그건 내 탓이니까 뭐 할 말 없는데 혹시 모기 많이 물린 사람 있냐 여기? 물리고 있는 사람 있냐? 맛있나 보다 니 피도. 선생님도 지금 땀이 많아가지고 아마 선생님한테 많이 몰려올 거야. 벌써 지금 2방 물렸거든요. 미치겠다. 자, 아무튼 간에 일깨우려고 하는 거 맞고요. 4번 맞아 봅시다.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자, 뭐가 잘못됐는지 감이 빡 잡히시나요? 세상 사는 이치에서 생각을 담아낸 게 아니지 세상 사는 이치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새롭게 깨닫는 거잖아. 에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세상 사는 이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인식을 변화시켜서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테니까 정답은 4번. 3점짜리 문제인데 할만합니다. 그죠? 마지막 5번.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한다는 모습을 통해서 대상, 길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쵸?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 길을 보여준다고 말한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까지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됐죠? 간화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문 작품 2개 읽었고 문제가 하나, 둘, 3개가 해결된 거야. 그치? 맞아? 이제 뭐부터 읽어야 돼? 27번 보기부터 읽어야지. 자, 누차 말하지만 내가 길은 지우자. 했던 거니까. 자, 이번에 볼 작품 백석의 편지라는 글은 뭐다? 그래 갈래가 수필이다. 수필에서 뭘 챙겨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3만 번쯤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수필의 묶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22번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었고 너무 당연하게도 27번 단독 문제는 뭘 물어볼 게 뻔해. 이 작품의 중심 소재 찾아내.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알아내. 그게 핵심인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읽으러 가봅시다. 자, 보기부터 먼저 가자.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2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케이. 이 글은 편지 형식,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서간체라고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편지 형식으로 2가지 이야기를 할 거야.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경험이야. 근데 이 2가지 경험은 당연히 어떤 차원에서도 대비가 되지만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개인 경험에서는 수선화에 얽힌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거래. 그리고 반대로 고향의 풍속에 대한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져. 여기서는 고향의 축제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축제 때 일탈을 할 거래요. 일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념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 일탈이 어떻게 용인되면서 유쾌함을 느끼게 될 거래요. 즉, 이 슬픔이라는 중심정서와 유쾌라는 중심정서의 2개를 노출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삶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래. 아니, 다 알려주고 시작하잖아. 중심 소재 그리고 태도 다 거의 나온 셈 아니야 지금 이거? 중심 소재는 뭐야? 수선화에 대한 얽힌 슬픔 이야기. 또 고향의 축제와 관련된 재미난 유쾌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화자가 이걸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삶의 양면성에 대한 긍정. 삶이라는 건 항상 즐거운 것만도 아니고 삶이라는 건 항상 슬픈 것만도 아니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친절한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도 아닌 거예요. 보기에서 많은 정보를 너무 줬기 때문에. 갑시다. 다만 백석의 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백석 시인을 시로 만났을 때는 맨날 그 얘기 했었지. 그 공동체 정신, 그쵸? 모닥불, 여운한 골쪽, 고향, 엄청나 많은 작품들 있죠? 남 신인주 유동 박시범망 등등등 수없이 많은 기출 작품들이 있단 말이야.
자, 백석신 되게 오랜만에 모평에 등장을 하셨고요. 자, 비슷한 정서가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쭉쭉 읽어가 보도록 합시다. 고고 싱!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이란 존재가 나에게 수선화라는 꽃을 보내줬다라고 상정하고 지금 글을 쓰는 거야? 이거 수필이야, 그지?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봐봐.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은 안개같이 오르고 슬픔도 연기같이 오른다는 얘기. 뭐야?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기쁜 기억, 슬픈 기억,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막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 긴긴 마음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하면서 슬픔의 얘기를 시작하겠대. 먼저 뭐로부터 그 정선 촉발됐어? 노란 수선화. 오케이? 그리고 그 수선화부터 노란 슬픔을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 남쪽 바닷가 어느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백석 일대기를 그린 작품을 보면 이 백석이 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포항에까지 찾아가요. 약간 여자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겠다, 그렇지? 어떤 남자가 나가 마음에 든다면서 내 고향까지 쫓아내려오잖아, 그치? 아무튼 정말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그녀를 향한 뭐 연가 뭐 이런 것들도 막 시로 짓고도 했었어요. 아무튼 뭐 백그라운드 얘기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아무튼 내가 좋아했었어.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홀이 낭창했죠. 약간 그 뭐라고 했지? 약간 키 큰 요즘 아이돌 스타일이었었나봐. 그죠? 키도 좀 크고 호리호리한 스타일. 자, 그러다가 좋아했었는데 어느 해 6월 중략이 돼 있어요.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야? 내가 어느 날 그 처녀를 처음 알게 되었어.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쁜 것과 그녀를 대비시켜보는 거지. 그녀는 천사인가? 그녀는 나비인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하고 있습니다. 가자.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그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뭐야? 겁내 예뻐. 하는 거죠. 총명한 내 친구 하나는 그를 비겨. 자꾸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처녀를 말하는 거겠죠? 뭐야?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새서는 나도 비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합니다. 수선화 꽃 같은 그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그는 수문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었습니다. 아파.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 딱 그 각이 아니냐?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 한 폭을 치워놓아야겠습니다. 오케이? 고마워. 내가 별거 없잖아. 선생님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수선화 꽃의 그림을 보내줬고 그 꽃을 보고 있으니 수선화 하니까 또 그녀가 생각나. 그리고 그녀에 가리킨 슬픔의 이야기를 한 거지. 오케이?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한 건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알려줬었죠?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자, 아무튼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밤이 아직 셀 때가 멀었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오니까 복을 받는 밥이니까 설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무쇠헝겊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번엔 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시골 6월 보름밤 보름날 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육보름 넘어서는 그 밤에는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으로 바둑간에도 다락방에도 허덕방에도 등등등등 해도 모두 쬐뜻하니 불을 켜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정월 대보름날 다음에 맞이하는 이 밤에는 집안 구석구석 전혀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온통 불을 밝혀놓는다는 거야. 밤새도록. 그리고 뭘 빌어? 복을 빈대요. 왜? 달 밝은 하늘의 마을 행진이 어디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과 같은 밤이야. 사람들이 가려면 그거야. 길에 복덩이가 돌아다니니까 그 복덩이를 잡기 위해서 불을 켜놔야 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12월 24일 날 밤에 호호호호 하면서 찰칵찰칵 하면서 그치? 산타 할아버지가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오케이?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밥물을 먹고 수잠을 잔다는 얘기는 아직 얕은 잠을 잔다는 뜻일 거야. 그리고 도야지들이 들썩이는 밤인데요. 새액시 처녀들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기는다고 벌판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해가지고는 부잣집 우물로 간대요. 오케이? 그래서 복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길가에 있는 우물 그런 게 아니라 부잣집에는 우물이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 우물로 간대요 일단.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반동이의 옹패기의 찰랑찰랑. 얘도 음성사진 거 보이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진짜 귀신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벨에 딱 피해가지고 수업을 딱 끊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베스트인데 내가 아직 그 경지에 오르지를 못했네. 네, 수련할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물로 가서 찰랑찰랑 음성상징어 물을 길어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작가의 작가 또 음성상징어 하곤 말입니다. 그치? 처녀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시더분한 얘기들을 하면서 룰루랄랄라 웃으면서 물 길어온 얘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섹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겠다면서 다리를 보고 웃어가면서 살쾡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간 다음에 날쌔기도 하게 기와골에 기와짱 벗겨오고 부엌에 소뚜껑 들고 오고 곱새 다음에 집날 뽑아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둑질하는 거잖아. 도둑질이잖아 지금 이거.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요즘도 그런 거 있나? 그 여고에서 선생님 많이 들었는데 왜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의 방석을 훔쳐다가 수능 날 내가 그걸 깔고 앉으면 뭐 점수가 잘 나오니 그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귀여운 일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귀엽진 않은가? 아무튼 간에 너무 이기적이긴 하니까. 아무튼 그런 개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귀여운 일탈이 허용되는 유쾌한 축제장입니다. 물론 그 귀화집 그 부잣집에서 그 귀화 몇 장 잃어버렸다고 노발대발을 할까? 그것까지는 아닐 거야. 오늘이 그날이었구만. 보수 좀 해놓으세요.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지. 그 집에 가서 지금 첫날 TV를 뜯어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잖아. 현금 금고 털어온 것도 아니잖아. 귀화장 뽑아온단 말이야. 왜? 그 부잣집의 기운을 받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깨득깨득하는 그들은 사내선생이 무슨 암짐승이 되어버리는 밤입니다. 짐승처럼 그렇지. 약간 혈안이 돼가지고 나는 이번엔 뭐 가서 뭘 뜯어와야 되지? 좀 스페셜한 걸 뜯어오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다 질문 다 봤습니다. 자, 27번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갑니다. 1번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친근합니다. 당연한 얘기 맞죠? 서간치 형식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노란 슬픔 이야기는 개인적 경험이다. 뭐 참 이게 어려워? 있는 것들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세 번째,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했다고? 당신의 육보름에 대한 경험 얘기가 나왔어? 아니잖아. 얘들아, 27번 문제는 과감하게 3번 찍고 나머지도 안 볼 수 있는 패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 개인적으로. 오케이?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있고. 4번, 부잣집 기와장을 벗겨오는 이 행동은 일시적인 용인이다. 맞죠? 마지막 5번, 짜갈짜갈, 끼득끼득, 음성상징어는 쾌감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하는데 말했잖아. 음성상징어는 생동감, 사실감, 리듬, 생동감, 사실성 이런 것들을 말한다. 생동감을 말하는 거니까 쾌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답들을 봤어요. 물론 당연한 얘기로 이런 보기 적용 형태의 문제들은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진다는 건 다 알고 있지? 본문에서 한 구절, 보기에서 한 구절 예쁘게 연결관계만 잘 살펴보면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다까지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24번과 22번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24번 하나씩 따져보자. 가작품 여기 별입니다. 9월은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야? 뭐 이렇게 불뜯어먹는 소리를 아니죠. 2번 고요하니 즐거운 밤은 당신과 재회에 대한 기대가 당신을 제외할 거라는 기대를 말한 적이 있나요? 넘겨짓지 마. 당신이 나왔으니까 보고 싶겠지. 그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늘 누차 말씀드렸어. 말하는 것만 판단해. 세 번째, 어젯밤은 복덩이가 다뤄다닐 것도 같은 밤. 이런 두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이야.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 같은 밤이 고독한 시간이냐? 아니죠. 뭔가 기대감과 흥분이 있는 시간이죠. 부잣집 가서 뭘 훔쳐와야 되니까. 4번 오늘 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고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다는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이게 후회하는 거야. 그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난 누구를 만났거든? 수선화 같은 그녀를 만났잖아. 이게 왜 후회하는 거야? 그치? 슬픈 거지. 자, 부정적 정서라고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5번입니다. 5번이 답인가 보죠?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이 맞고요. 오케이. 두 번째, 다의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쵸? 큰 문제 없습니다. 23번도 아주 수월하게 풀렸으면 좋겠고요. 자, 22번으로 마무리해봅시다. 1번 세 개 다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비유적 표현 말했잖아. 근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 그냥 선생님 문학작품이니까 대부분 있지 않나요? 맞아, 그건 사실이야. 얘들아, 운문 계열치고 시각적 심사가 없는 시 찾기가 쉽지, 없는 시 찾기가 겁나게 어렵지 않겠니? 그럼 심상은 대부분 존재할 거고. 두 번째, 시치고 비유적 표현 하나 없는 경우가 많겠니? 아니야, 대부분 뭔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 근데 함부로 상식을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근거를 찾아내. 알겠지? 오케이. 자, 가작품에서는 대놓고 어떤 단어가 쓰여 있어. 찾아내봐. 근거. 비유적 표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너무나 쉬워. 직유법 찾아봐. 직유법. 가치 있잖아. 가치처럼 마치 뜻이 있냐.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확인됐잖아. 나에서는 뭐가 있지 않니?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데 뭐 한다는 얘기지? 내가 니들을 왜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길이 무슨 화된 거야? 의인화된 거지. 의인법은 무슨 표현이야? 피의적 표현이라니까? 직유, 은유, 화류, 의인, 대유. 그치? 의인법이 빗대어 그러고 있으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수능 볼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아무튼 간에 자, 다 여기도 바로 찾을까? 어디 있었는데?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 됐잖아. 끝났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죠? 그 뒤까지 판단 잘해야 됩니다. 꽃과 같이 꽃처럼 예쁘다. 길과 길은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마지막에 밤이 복덩이처럼 긍정의 시간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문제 없겠지. 됐죠? 나머지 선택지들을 정리합니다. 2번 과거를 회상하는 게 가에는 없잖아, 그지? 없죠? 3번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촉발된 인상이라고 했지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야. 영탄법을 통해서 영탄적인 어조가 있나요? 뭐뭐 하노라, 하구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영탄법이라고 할 텐데 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다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지, 그치? 4번 예스러운 종교표현. 이건 어느 작품 얘기하는 거야? 가 작품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 단독 선택지인 것 같고. 5번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 왜냐면 다 따져보면 있거든. 자, 선생님이 이거는 어쨌든 답이 1번에서 너무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걸 강조하면서도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5번 선택지 같은 요 녀석이 너희들을 좀 발목 잡는 녀석이라서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지금 앞부분이 약간 세모고 뒤쪽에 판단이 들어가는 선택지야. 일반적인 패턴, 이거는 너무 지나친 일반화를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실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니까 좀 지나친 일반화를 할게. 적용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패턴이 벌어져. 뒤는 상관없어. 맞는지 틀린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한 3개 정도는 애치당초 말이 안 되는 걸로 시작하고 있을 거야. 빨리 지워. 근데 여러분들의 반복을 장면에서 아마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긴 거도 갖고 민 거도 갖고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지금 5번의 선택지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가에 아까 9월은 너무 대놓고 계절감 맞지? 맞아? 그리고 다에서도 6보름 얘기했었잖아. 6월 정월 대보름 다른 날밤이니까 이거 계절감 정확한 반응만 맞잖아. 근데 나를 봤더니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꽃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설마 꽃이 겨울에 필 리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잖아. 이게 세모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럼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가지고 막 오죠. 선생님, 여기 있는 요 꽃도 맨날 우리 수업할 때 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게 뭐야, 뒤가 틀렸는데.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라고요. 보통 세모 라인이 하나 나오면 뒤쪽에 X가 나와. 그러니까 뒤를 보면 여기서도 시간의 경과를 보여준다고 했잖아. 이 작품들에서 시간의 경과가 중요한 작품이 있긴 있었나? 하나도 없었어. 너무 단순하게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세모에 매달리지 마라. 애매한 감정에 감정에 끌려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확정적인 것만 빨리 찾아. 알겠지? 오케이. 그것만으로도 20-30초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면 성공. 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22번을 가장 마지막으로 풀면서 지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관례복합 지문 끝냈고, 참고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캐럴 끝냈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부단가랑 다음 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영상을 더 끊어가자.